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전 세계적인 안보 상황이 점점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사용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의 영사관을 공습하여 쿠두스의 군사 지휘부를 타격했으며 이것이 이란의 반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300개의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란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첫 사례로 두 나라 간의 수년간 계속된 은밀한 전쟁을 드러내고 중동에서 더 큰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긴장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약 40개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13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상업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및 내각위원회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테헤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지만 주로 이란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후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확언하면서도 충돌을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명했습니다. 텔아비브와 테헤란 간의 새로운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유권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비행 물체의 99%를 요격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란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관통하며 특히 네바팀 공군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의 무장단체들이 케이바르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발사된 미사일은 분명 중거리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란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통해 높은 요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배치할 때 재정적 및 기술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도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현재의 방어망에 통합하는데 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방위 산업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의 천공 II 방공 시스템이 한국판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으로부터 어렵게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구매한 후 드론과 미사일에 의한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을 막지 못해 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6개 발사대에 1조 3천억을 지출한 후 겪은 이 실패는 큰 실망을 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천공이, 즉 한국판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32억 달러 규모로 수출하면서 중동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무기인 천공-1을 사우디에서 구입한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에서 추가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무기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체 사우디가 왜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지에 대해 자칫하면 터질 것만 같은 중동 정세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분노한 미국이 본격 대응을 예고하며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갑자기 최근까지 중립 자세를 취하며 발을 빼던 사우디가 한국 무기 수입을 외부에 공개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 제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는데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 전시회에서 체결됐던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비밀 계약이 뜻밖에도 공개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비밀 계약이 WDS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사우디에 쏠렸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4조 규모에 달하는 천공-2 구입 계약. 천공-2의 10개 포대 계약을 맺은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군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4조 원인 도입 규모가 차후 1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실제 맺은 계약의 수준이 이번이 거루로 드러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과 별개로 사우디에서 추가로 300억 달러, 이 500대의 추가 무기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사우디가 전격 구입한 천공-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수직으로 발사해 공중에서 점화하는 폴드런칭 방식을 채택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격 미사일 수입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던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요격 미사일 수입에 나선 것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궁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방산 잭팟이 예고되었는데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단독의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사우디 국방부가 아닌 국가방위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우디의 국방군과 별개의 군대인 방위군이 존재하는데요. 사우디 방위군은 사우디 왕조에 충성하는 부족들로 구성된 군대로 쿠데타 방지 및 치안 유지, 이슬람 성지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왕실 직속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친위부대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총 8개의 기계화 여단과 4개 항공여단, 27개 이상의 독립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 규모가 16만 명 이상인 대규모 군단으로 아파치 공격 헬기와 함께 이 600여 대에 달하는 차륜형 장갑차로 구성된 대규모 차량화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방위군에 운영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가 대부분 날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한화와의 MOU 체결로 한화의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을 방위군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한 사우디는 천무의 사격 지휘 장갑차로 천무의 제조사인 한화의 장갑차 타이곤 30대를 도입했는데요. 그 실사용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현지 생산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방위군에 운용하는 이 500대가량의 장갑차를 모두 한국제 장갑차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가 이렇게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예멘 내전으로 인해 탄생한 후티 반군은 처음에는 예멘 분단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통합체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비롯해 여러 중동 국가들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쉬운 상대로 여겼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의 무기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수입하는 사우디 입장에서 후티 반군은 하루살이와 같이 느껴졌을 건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커녕 제대로 상대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릴라전을 걸어오는 데다 막강한 화력으로 반격까지 하는 후티 반군을 상대로 사우디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면 후티 반군의 뒤에는 이란과 북한이 있었습니다. 주변국 정부를 적으로 돌리는 이들에게 이란과 북한이 전략물자를 댄 것이죠. 심지어 전술 교관까지 지원하며 물심양면 후티를 지원한 것이 미국 정보기관 서류에서 드러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결국 후티 문제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의 진짜 문제는 뒷배가 되는 이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우디는 이란과의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후티 반군 문제도 가라앉을 것이라 분석한 건데요. 실제로 사우디의 선택은 작년에 결실을 맺을 뻔했습니다. 작년 4월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를 받아 이란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무너진 외교관계 회복에 집중했는데요. 그 덕분에 후티 반군과의 사이도 많이 호전되었고 예멘 내부의 대리전에 사우디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후티 반군 역시 사우디가 내민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를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티 반군은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하마스의 편을 들면서 국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홍해 인근 바다를 점령했고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국가의 배를 납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미사일 폭격까지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평화 모드로 흘러가면 분위기가 돌연 일측즉발의 사태로 반전된 것입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국제 물류의 흐름을 후티 반군이 통제하면서 유럽은 곧장 난리가 났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거지지 않으려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우회해야 하는데 물류 비용 역시 증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한 유럽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도 칼을 빼들며 후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후티가 겁없이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당연히 미국은 이에 분노하며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본거지를 미사일로 폭격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건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며 홍해 안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후티 반군 공격은 결정된 사안이며 사우디도 이에 제3자로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빈살만은 하는 수 없이 후티 퇴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건실한 파트너를 구하기로 한 사우디는 가장 믿음직하고 강력한 방산무기를 생산 가능한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민 건데요. 이미 서방 각국의 여러 무기들을 체험해본 사우디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 무기만큼 후티 반군에게 본때를 보여줄 만한 무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천궁을 시작으로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쾌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평화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한국 방산이 대우받는 가까운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나 미래전은 전자전의 우세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지만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보유에 따라 기술력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전자전 체계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방산의 모든 면에서 골고루 발전한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시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판매국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국산 전자전 장비의 시초는 바다에서 시작됐지만 그 최신 기술은 창공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그 기술은 그대로 KF-21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가 지난 40여 년간 급속히 진행됐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단초가 된 제품은 ALQ-88K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베트남전 참전 후 미국이 최상위급 동맹국에만 제공했던 하위급 전투기 F4 팬텀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해당 전투기에 장착할 전자전장비만은 최상급 기밀 기술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판매된 F4 팬텀은 197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로 꼽혔지만 점점 고도화돼가는 대공미사일을 제밍, 장비 등의 보호 없이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ADD는 국내에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앞서 1970년대 개발을 개시해 1980년대 완성된 합정용 제밍 장비 ULQ-1112K를 개발한 경험이 있던 ADD가 사업을 주관했고 시제품 제작은 LIG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이 맡았습니다. 함정용 제밍 장비인 ULQ-1112K를 국산화했던 당시 상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자전 기술에 대한 원천 노하우가 없던 우리 당국이었지만 언제까지나 외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와 군은 우선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국 환경에 맞게 개량 개발을 시도합니다. ADD가 사업을 주관하고 금성정밀공업이 제품 완성을 맡으면서 탄생한 제품이 ULQ-1112K였습니다. 당시 주요 초계함 및 호위함 등에 장착돼 적에 대한 미사일에 무방비였던 우리 해군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ULQ-1112K는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개량 개발한 탓에 우리의 작전 환경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국산품인 만큼 기능면에서도 해군의 요구도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군이나 정부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금과 시간만 허비한다는 이유의 국산화에 폐해성을 들어 수입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국산화에 노골적인 반대를 표하는 세력들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과 같은 방산 강국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 해군은 국내 최초의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ULQ-1112K가 아닌 수입 전자전장비를 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외산 장비명은 APCS1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또다시 외산에 고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해외의 APCS2 제조사가 경영상 문제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고장이 나도 수리조차 받지 못하면서 기능이 거의 마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APCS2 등으로 꼴머리를 앓게 되자 국산화를 반대했던 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군은 다시 국산 전자전장비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해병 612 그 덕분에 전자전 분야에서 기념적인 사업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최초로 외산 제품 개량이 아닌 순수 국산 기술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장비가 2000년 개발 완료된 전설적인 LQ200입니다. 별칭으로 소나타 SONATA라고도 불립니다. ADD와 LIGNX1은 당시로선 세계 최초 및 최신 수준의 기술을 소나타에 웅축시킵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의 전파를 탐지하고 신호 특성 및 위협도를 분석하는 정보 탐지 기능 ESM, 또 아군 함정을 향해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해 고출력 방해 전파를 쏘아 아군 함정을 맞추지 못하도록 제밍하는 전자공격 기능 ECM을 겸비했습니다. 자체동 조형 방향 탐지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고, 또한 대기 중에 복잡하게 나타다니는 각종 전자파 신호들 사이에서 미사일, 전자파 신호만을 정밀하게 식별해내는 징표 분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적 미사일, 레이더 등의 주파수를 교란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방해 전파, 주파수를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하게 맞춰주는 저공성 제밍 기술, 또 방해 전파를 고출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빔 배열, 송신 기술도 개발해 소나타에 구현했습니다. 특히 2000년 7에서 11월 우리 해군의 구축함인 강원함 등에 소나타를 장착해 정박시험 및 해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강원함을 쫓던 여러 대의 레이더들이 소나타의 제밍 공격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강원함을 쫓던 레이더들이 소나타의 방해 전파를 받아 소나타 시제품의 시험평가 당시 참관했던 관계자들은 뛰어난 성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산 제품 소나타는 개발진의 바람대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성능면에서 호평을 받으며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롱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로 들어갑니다. ADD와 금성정밀 LIGNX1은 약 7년에 걸친 각고이지 노력 끝에 1990년대 초에 완성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제품 완성에 성공했지만 공신력 있는 시험평가기관에서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데 당시 미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험평가 요청에 거부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ADD와 금성정밀은 국내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우리 육군이 보유한 나이키, 호크 미사일을 대상으로 제밍 및 회피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험 비행 당시에는 우리 기술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곳들이 많아 시험 비행을 진행할 파일럿을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1991년 7월 대구기지에서 공군 제11전투 비행단이 비행시험 인증을 진행합니다. 무려 중력의 무려 9배에 이르는 구지의 혹독한 중력 가속도로 비행시험이 진행됐고 F4 팬텀 및 F16 전투기 등에 장착해 총 32회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시험은 시험 전투기 1대가 동시에 무려 8대의 미사일과 교전하는 다중 위협 시험 방식이었습니다. 무려 1대 8의 대결에서도 시험용 비행기는 무사히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해당 전투기를 겨눈 미사일의 레이더는 ALQ-88AK의 방해 전파를 받고 완전히 추적 기능이 차단되는 상태에 이르는 퉁 ALQ-88AK의 실전적 성능이 입증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껍데기만 조립해 만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ADD와 금성정밀은 핵심 부품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SW까지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덕분에 한층 성능이 향상된 ALQ-88AK를 후속으로 개발해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 등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 개발 당시에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용 비행 프로그램 OFP까지도 국산화했을 정도로 우리의 기술이 축적된 상태로 부품의 국산화율도 약 70% 가격 기준에 이르게 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육군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도입된 전자전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대체해 ADD와 LIGNX1이 2005년에서 2011년 육군의 지상전술용 전자전장비 II를 개발해 지상전자전체계를 전방에 보급하면서 우리 군은 적의 지휘통신망을 수집하고 통신을 교란시키는 능력을 한층 향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1991년 일명 백두금강 사업을 통해 백두정찰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정찰기에는 적의 전자장비 주파수 대역 등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전자정 보수집 ELINT 기능과
적의 통신 등을 감청하는 기능 COMINT 등이 갖춰졌습니다. 다만 해당 정찰기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 기호급 800XP인 탓에 내부가 협소해 근무자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꼈고 장비 탑재량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백두정찰기의 ELINT 및 COMINT 장비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해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말도 못할 정도였고 제약도 많았고 성능도 부족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장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전력의 차질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군은 일명 701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1에서 2018년 총 4천여억 원을 투자한 102척의 능력보강 1차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신호정보 수집 장비로 개발했습니다. 주로 북한 및 주변국의 현대화된 통신 전자장비 신호와 미사일 발사, 계기 신호와 염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계기 신호와 염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항공모함 추적 감시에도 사용되며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102척의 능력보강 2차 사업이 2026년 말 완료되면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지금보다 몇 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주로 미국 및 유럽에 의존해오던 공중 기반의 전자정보 수집을 독자적인 국산 기술로 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40여 년간 전자전 사업에 투자해온 정부와 LI지넥스원을 비롯해 하나시스템 등 국내 방위산 업체들이 해외 시장, 전자전 체계의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분야는 해외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로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전자전 항공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 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잔의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 속도 마하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가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이 처음으로 서방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흑해 주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CNN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한 호수에서 이 해상 드론이 시범 운용되는 것을 포착했다며 해상 드론은 회갈색의 길이 5m의 카누 모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설계 제조한 이 드론은 폭발물 300kg를 싣고 최고 속도 80km까지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0km에 달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며 정찰 및 감시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크샤크라고 알려진 조종사가 부두 위에서 검정 서류 가방을 꺼내들면서 수중 드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기는 조이스틱, 모니터,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게임용 패드처럼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설 다양한 병력을 많이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해상 드론과 같은 무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해상 드론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한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진은 해상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상 드론은 러시아 군함보다 기동성이 높다. 러시아군의 장비는 20세기 것이지만 우리 것은 21세기 것이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 해상 드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해상 드론을 이달 크림대교와 지난해 10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에 이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파손되면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해상 드론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케르치 다리로도 불리는 크림대교는 길이가 19km에 달하는 유럽 최장 교량으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공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며 애정을 보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케르치 다리를 폭발로 파손시켜 푸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제대로 낸 것인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파 사고의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감행해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상 드론이 대교를 폭파시키는 등 일반 전투부대가 닿기 힘든 전략적 요충지까지 공격에 성공하자 최근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 역시 드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중반까지 200대의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대만 진먼다오의 주둔한 대만군은 섬 상공에 무단 진입한 중국 드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돌을 던져 대응하는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미숙한 대응에 지금이 석기 시대냐? 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이제는 중국 드론을 보면 신호탄 사격을 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고 조사하는 데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정도로 육상은 물론 해상 드론도 일찍부터 운용해왔습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태양광 발전장치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해상 드론인 자율형 해양관측장치 AOV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 등 주변 해역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수개월에 걸쳐 각 바다의 날씨와 조류, 수온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해상 드론을 이용한 조사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해시태그 한국의 불법 점거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일본도 똑같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를 하라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드론을 막을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역시 독도에서 레이저 스캐닝이 가능한 첨단 장비 라이다 리디AR 라이트 디텍션 언드 레인징을 탑재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18만 7천여 m에 이르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위를 날며 지형과 식생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두 섬을 훑은 뒤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독도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드론 활용에 일본이 매년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엔 해양 협약을 어기고 있는 쪽은 일본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의 일본 제품이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등이 일본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고 심지어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는 떡하니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손안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은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이 자국 영토인 독도를 드론으로 조사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일본은 이런 문제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드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미국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과 해상 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노스롭 그루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헬기인 MQ-8 파이어 스카우트를 개발한 두 회사는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해군 구축함 등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이를 해군 구축함이나 해경 경비함 등 함정에 탑재해 광활한 해역과 작전 구역에서 상시 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미 해군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 MQ-8 파이어 스카우트는 저공 비행으로 한 번에 8시간 동안 작전을 펼치면서 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공격 임무를 펼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쟁에서 드론 등 무인기의 활약상이 두드러지자 이제는 해상에서도 무인기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해군은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과 더불어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에서는 드론 항모와 유사한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이 처음으로 등장해 국내외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전에서 무인 체계를 활용할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에는 미 해군 주멀트급과 유사한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고 한미에는 헬기 갑판을 만들어 무인 헬기를 쓸 수 있으며 쿼드로터 드론을 대량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헬기 갑판 아래에는 무인 수상정 잠수정을 바다로 발진하는 공간도 마련해 이를 통해 드론과 무인 수상정 잠수정의 동시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상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드론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